안녕하십니까. 강북 삼성병원 통증클리닉 이승현입니다. 오늘은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통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는 급성 통증에서 만성 통증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굉장히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통증은 우리 삶의 질을 매우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감각 기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통증은 이제 우리가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자극을 뇌에 전달하여 여기서 감각으로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에 대해서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극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자극이 있을 수도 있고, 냉온 자극, 그리고 화학적 자극, 물리적 자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 자극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바닥에 목같이 뾰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밟아서 따갑다 라는 것을 느낌으로써 이것을 피해서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곳에 갔을 때 차갑다, 그것이 아프다고 느끼면서 우리가 그것을 피함으로써 동상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자극뿐 아니라 장기나 조직에서 오는 손상이나 또는 변화가 있을 때 이를 신호로서 전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협심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슴 통증을 먼저 느끼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왔을 때 이미 흉통을 느꼈었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충수돌기염 같은 경우에도 충수돌기염이 복통으로 먼저 신호를 주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복통을 감지하고 병원을 일찍 찾는다면 충수돌기를 절제하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만약에 간과하게 되는 경우 충수돌기가 터져서 복막염으로 번지게 되고, 복막염이 된 경우에는 치료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우리가 싫어하는 감각이긴 하지만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기도 합니다. 통증을 나타내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를 통증 전달 경로라고 합니다. 자극, 척수 전달, 뇌처리, 그리고 통증,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을 보면 매우 섬세하고 그리고 또 복잡합니다. 처음 자극을 받아들여서 여기서도 수많은 물질들이 작용합니다. 신경전달 물질, 화학물질, 그리고 여러 가지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저 자료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물질들을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서 우선은 감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자극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도 조직에 얼마나 많은 수용체가 존재하느냐, 또 어떠한 염증 물질이나 어떠한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통증의 양상과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자극을 받아들이는 과정뿐 아니라 이 과정을 또 뇌에 전달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선은 뇌에 전달하는 과정 중에 우리 뇌에서 처리해서 그리고 아래쪽으로 전달하는 경우, 뇌처리 과정에서 통증으로 전달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행 변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행 변조라는 것은 통증을 만성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행 변조 과정은 감각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감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의 경우에도 통증의 정도를 3이라고 하면은 그 통증을 3점 정도로 받아들이는, 이렇게 적절하게 통증에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증이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감각이 있었을 때 이게 유해 감각인지 아니면은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 감각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유해 감각의 경우에도 너무 심하게 느껴져서 통증을 느낄 것을 3점의 통증을 느낄 것을 4, 5 이렇게 바꿔서 느끼게 되는 경우가, 이 하행 변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 처리되어서 척수로 전달돼서 신호가 너무 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과정을 하행 변조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 변성이 일어나게 되면 만성화 통증이 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본 통증 중에 신경병증 통증이라는 통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증 양상이 이상하게 바뀌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하행 전달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감작이라고 합니다.
만성 통증에서는 감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만성 통증은 병변이 지속돼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병변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감작이 일어나면서 통증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3점 정도의 통증을 3점으로 느껴야 되는데 4, 5, 6점으로 느끼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중추 감작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추 감작에는 중추 감작뿐 아니라 말초 감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작을 두 가지로 나눈다 하면 중추 감작과 말초 감작이 있습니다. 말초 감작은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먼저 수용하는 수용체에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체에서 먼저 감각을 처리하기 전에 채널이 변화가 일어나서 감각을 1로만 받아들여야 될 것을 2, 3으로 받아들이고 뇌에 전달하기 전에 이미 증폭을 시키는 말초 감작도 하나의 감작입니다. 통증 전달 경로를 복잡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는 만성 통증의 특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성 통증은 통증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가지고서 좀 더 오래 가는 통증을 얘기하는데 단순히 기간만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느껴야 될 통증보다 자극을 크게 느끼거나 심지어는 통증이라고 느끼지 않아야 될 감각까지도 통증이라고 느끼는 중추 감작과 그리고 감각 수용체의 변화가 일어난 말초 감작의 특징으로 하는 통증을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통증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포진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상포진이 급성 통증에서 만성 통증으로 이양한 경우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대상포진은 처음 발병 시에는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피부 병변은 2주 안에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통증도 많이 완화되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통증이 계속 지속돼서 3개월이 지났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고 대상포진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이 됐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환자들이 통증 클리닉을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 환자분들에게 통증의 만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치료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대상포진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피부 발진이 다 사라졌는데도 이 피부의 변화뿐 아니라 손상, 신경의 손상이 일어나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3개월을 기준으로 얘기는 하는데 최근에는 한 달에서 3달 사이를 아급성기로 정하고 치료적인 접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을 준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아플까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과 대상포진은 왜 이렇게 아플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공격이 일어나는 동안 피부부터 해서 척수까지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경우 염증 반응과 손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말초 감작, 중추 감작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어야 될 손상보다 더 큰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접근해야 할 방법 중에 하나는 우선은 손상 자체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급성기에는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피부나 그리고 신경 분절을 따라서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한 약물 투입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침범한 신경 분절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다 보면 손상 자체를 줄일 수도 있지만 감작 경로를 차단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이 이미 연구에서 밝혀진 바입니다. 그래서 급성기에 적극적인 치료하는 것이 추후에 만성 통증, 그러니까 즉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행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혀진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료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나 초음파 장비 등 이러한 장비들을 이용하면 신경 분절을 찾을 수 있고 그 분절에 따라서 정확한 약물 투입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바이러스 제제를 복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물론 바이러스 제제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바이러스를 증식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제제를 복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러한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대상포진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만성 통증으로 이행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술 후 통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술 후 통증에는 급성 통증 그리고 만성 수술 후 통증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수술 후에도 수술 부위 및 수술 관련된 부위 상처가 회복이 됐는데도 통증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수술 후 통증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감염 발생이나 어떤 종양의 악화로 인한 통증은 제외하고 기존에 있던 통증과 관련 없이 수술로 일어나는 통증만을 간주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수술에 따라서 만성 통증이 발생하는 정도는 다릅니다. 참 통증을 정량화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연구 자료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많이 남는 수술들의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개용술이나 유방절제술, 절단술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70% 가까이 적어도 6개월 동안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 중에 10%는 통증을 또 극심히 호소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통계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하복부 수술이나 탈장술, 자궁절제술에서도 25%는 수술 후 1년이 지나도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만성화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되는 것들로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증의 정도나 수술의 방법, 그리고 마취, 그리고 수술의 시간,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유전적 원인, 그리고 감정이나 정신 상태 등의 다양한 원인이 연구의 결과로 인해서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는 다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결과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은 수술 후 급성 통증의 강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급성 통증의 강도가 강할수록 만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통증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 통증이 따라서 수술 후 통증을 줄이는데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급성 시기에 개입을 해서 의료진의 개입과 그리고 환자분들이 자신의 통증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병원을 찾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통증 조절 방법으로는 환자 조절 무통주사를 한다든지 정맥 또는 경구약제를 통해서 진통제를 적절하게 투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항우울제, 항경련제 등의 진통 보조제를 같이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약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의 병합요법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의 종류나 양상에 따라서 신경차단술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통증을 참다가 하는 것보다 빠르게 할수록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급성 통증에서 또 우울증이 동반된다든지 아니면 수술에 대한 공포감, 불안감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수술 후 통증이 만성화되는 확률이 높다는 것도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일치하는 바입니다. 우울증이 기존에 있던 경우에는 통증을 더 크게 느끼기도 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 우울감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통증이 만성화될 확률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우울감을 줄일 수 없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자, 수술 후 급성 통증에서 우울증이 동반된다든지 여러 가지 공포, 불안감이 동반된다 하면 수술 후 통증이 만성화되는 것이 높아진다는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성화 과정에 있어서 감정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통증 치료에서 잊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 수면, 그리고 정신 상태, 그리고 정신 상태 중에 우리가 우울증으로 뽑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면 우울증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한 사람이 또 통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통증은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 반면으로 아파서 잠을 잘 못 자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역으로 불면증과 우울증이 통증을 더 크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서 우울감이 커지고 수면장애가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만성 통증과 급성 통증에서 만성 통증으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또 이런 예 말고도 우리 일상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허리, 요통에 대해서도 참 많은 분들이 저희 클리닉을 찾는데요. 요통의 경우에도 디스크가 있고 이 통증이 약간 만성 통증이 되어 있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 환자분들한테 일상생활에서 오는 작은 통증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앉는 시간이 길어지면 디스크에 가해진 압력이 커지고 이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우리 몸의 신호입니다. 일어나라, 움직여라, 그리고 스트레칭을 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지하시고 일상생활에서 그 통증을 받아들이고 통증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실 때 만성 요통도 해결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을 약물이나 그 어떠한 치료적인 접근으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작은 통증을 무시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반응해서 급성 통증들이 왔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통증을 크게 키우지 않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증은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증이 만성화되지 않으려고 하면 급성 통증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치료할 때 만성 통증으로 이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